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 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6장. 신분이 세습되는 폐쇄적 신분 사회로의 변질.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로 중산층이 감소했다. 계층 상승 공간이 줄어든 셈이었다. 급기야 줄어든 계층 상승 공간마저 접근이 쉽지 않은 닫힌 구조로 바뀌었다. 폐쇄적 신분 사회, 즉 신분이 대물림되는 신분 세습 사회로 고착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국민도 계층 상승 공간이 닫힌 구조로 바뀌어 왔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계층 상승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명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머니게임에 합류했던 엘리트 집단 대부분이 폐쇄적 신분 사회의 고착화에 일조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386세대의 궤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386세대의 변신은 대기업 정규직과 함께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386세대가 이 정도면 나머지 엘리트 집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가장 명료히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386세대는 어느 정도의 자성 능력이 있기에 자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지닌 자산을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쓸 여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386세대 중에는 기득권과 거리를 둔 채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을 쓴 나 자신이 386세대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만약 386세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는 이 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런 강박관념이 386세대를 논의의 한폭판으로 끌어들이도록 만들었다. 억세게도 운이 좋았던 집단 386세대. 386세대라는 별칭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였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386 컴퓨터에 빗대 붙여진 명칭이었다. 386세대의 포괄 범위는 논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386세대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회-정치적 범주로 본다면 1960년대에 출생해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는 게 정확하다. 386세대 명칭은 486세대, 586세대로 바뀌기도 했지만 이 책에서는 386세대로 사용하려 한다. 386세대는 1980년대 당시 상대적 소수였던 대학생 이력 덕에 상당 정도 출세가 보장된 엘리트 집단이었다. 386세대는 특권을 포기하고 재적, 투옥, 강제 징집 등의 숱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다. 민초는 386세대를 볼 때마다 그들의 막대한 희생 대가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점을 떠올리면서 오랫동안 부채의식을 간직했었다. 하지만 386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 성공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했다. 386세대가 걸어온 삶의 궤적 속에는 행운이라는 글자가 연속적으로 새겨져 있다. 386세대는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억세게 운이 좋은 집단이었다. 386세대가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면서 겪은 희생과 고난조차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엄청난 행운이었다. 386세대는 20대 젊은 나이에 민주화 투쟁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386세대는 한국 사회 주류로 등극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자산을 일찌감치 획득했다. 1987년 이후에는 시민사회 활성화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로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도 확보할 수 있었다. 386세대의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86세대는 세속적 삶에서도 상당한 행운을 누렸다. 386세대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담은 386세대 유감은 386세대의 인생 행로에서 얼마나 많은 운이 따랐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기초로 대학 진학 때부터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적 안착을 거쳐 정치권 주역으로 부상기까지의 386세대 행운의 궤적을 복기해보자. 수월했던 대학 진학과 캠퍼스 낭만. 1981년
7월 5.17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는 730 교육 조치를 발표했다. 그 요체는 과외와 재학생 학원 수강 금지, 대학별로 실시하던 본고사 폐지, 학교 내신 성적과 전국적으로 치러진 예비고사로 대학 입학시험 통일, 졸업정원제 도입과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등이었다. 사교육과 본고사를 폐지하면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어도 예비고사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조건이 마련되었다. 예비고사를 둘러싸고 천편일률적인 순위 매김 등 교육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가난한 집 자제들 처지에서는 한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대학 정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관문도 크게 넓어졌다. 1980년대 내내 개천에서 욕 나는 시절이 이어졌다. 서울의 주요 명문 대학들에서조차 농촌 출신들이 중심이 된 막걸리 문화가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빈곤 계층 출신들은 대학 생활을 거쳐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교육은 확실한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기능했다. 취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학 생활은 낭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통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학가 주변은 격정적인 시국 토론을 곁들인 술판으로 요동쳤다. 군사독재의 삼엄한 억압과 통제는 낭만의 불길에 기름을 부어주었을 뿐이다. 386 세대는 이전과 이후 어느 세대보다도 수월하게 대학에 입학했고 낭만을 만끽했다. 나아가 대학을 정치활동 공간으로 점령함으로써 시대의 주역으로 등극하는 데 성공했다. 골라서 간 여유로운 취업. 1980년대 대학 진학률은 평균 잡아 25% 정도 되었다. 결과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해당 비율은 대학 졸업자를 둘러싼 수요 공급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절묘한 수치에 해당했다. 1980년대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중에서도 1986에서 88년 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이른바 3조 호황을 구가하였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환경의 조성으로 일본에 비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월등히 유리해짐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었다. 3조 호황에 힘입어 기업들은 빠르게 규모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신규 채용을 확대했다. 대학 공간마다 신규 채용 안내서가 어지러이 나붙었다. 386 세대는 마음에 드는 직장을 골라서 갈 수 있었다. 대학 시절 성적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스펙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학 졸업장 하나면 충분했다. 손쉬웠던 아파트 장만. 생애 주기에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집 장만이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중산층 진입의 대표적인 징표로 통용되었다.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만큼 아파트의 의미는 각별했다. 1980년대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도시재정비 사업을 숨가쁘게 진행한 시기였다. 그 핵심은 서울 곳곳에 널려있던 판자촌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작업이었다. 서울 목동과 상계동, 상도동 등이 천지개벽하듯이 아파트 단지로 변신했다. 추세는 1990년대로 이어졌고 범위 또한 서울 밖으로 확대되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후보는 200만 채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이행 차원에서 분당, 삼본, 일산, 중동, 평촌 등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대부분 아파트로 채워진 가운데 200만 호 주택 공급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 무렵 386 세대는 결혼과 함께 주거 공간 마련에 힘을 쏟고 있었다. 때를 맞추어 주기라도 하듯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분양가마저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386 세대는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손쉽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다. 사교육 시장으로의 진출.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영어회화 학원이 크게 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91년 정부는 재학생 학원 수강을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했다. 중고등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원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급속히 팽창했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도입하면서 관련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흐름을 타면서 사교육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386 세대 중 상당수는 급진적인 반체제 운동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취업이 여의치가 않았다. 그 와중에 이들이 큰 장애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곳으로 사교육 시장이 떠올랐다. 많은 386 세대 인사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사 자격으로 사교육 시장에 진출했다. 논술 교육 등에서 학생운동 시절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내기도 했다. 적지 않은 386 세대 인사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 잡았다. 상당한 수준에서 부도 축적했다. 초기에는 적지 않은 도덕적 갈등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저도 사라졌다. 사교육 시장은 386 세대가 체제와 화해하면서 세속적 욕망을 충족하는 무대의 하나가 되었다.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육장 신분이 세습되는 폐쇄적 신분 사회로의 변질 일이었습니다.